조선시대에 어벤져스를 탄생시킨 왕? 그거 아시나요? 조선시대의 노비 출신 기술자가 종 3품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영실이라는 천재 한 명의 성공담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국가의 시간을 통일하고 거래 움직임을 계산하고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기록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기계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계가 맞게 움직이는지 계산하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맑은 중국 서적을 뒤져 원리를 찾아낼 학자가 있어야 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엉키지 않도록 전체 작업을 붙잡는 책임자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각자 가장 잘하는 일을 맡긴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글을 만든 왕이라는 익숙한 설명에서 잠시 벗어나 보겠습니다. 대신 조선판 국가 연구소를 만들고 신분이 아니라 실력으로 사람을 끌어올리고 서로 다른 천재들을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만든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새 나라를 세웠으니 궁궐만 번듯하게 지으면 될 것 같지만 막상 나라를 운영하려고 보니 해결해야 할 일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절기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토지와 수확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군사를 움직이려면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려면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백성이 장터에 나오는 시각까지 나라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은 달력과 천문 계산에서 중국의 체계를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오랜 시간 쌓인 천문 관측 기록이 있었고 이미 정리된 역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가져다 쓰기만 해서는 조선의 현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인데 지역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해가 뜨는 시각과 중국의 수도에서 해가 뜨는 시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별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농사에 필요한 절기와 낮밤의 길이를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조선이 서 있는 위치부터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 달력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당시 달력은 벽에 걸어놓고 날짜만 확인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언제 시작할지 정하는 기준이었고 국가 의례를 움직이는 일정표였으며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달력이 흔들리면 농사 일정이 흔들리고 농사 일정이 흔들리면 세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왕은 여기서 아주 큰 판을 벌입니다. 남이 만든 기준을 받아 적는 데서 멈추지 않고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천문학자 몇 명만 불러 모은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기구를 만들려면 금속을 다루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작은 부품이 맞물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맞아도 기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계가 잘 만들어져도 숫자가 틀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왕은 이 복잡한 일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식을 모으는 공간부터 손봅니다. 주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 안에 학문 연구기관을 정비하고 젊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토론하며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이곳이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이라고 하면 흔히 훈민정음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집현전은 새 문자를 설명하는 책만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궁금한 것을 조사하고 오래된 문헌을 뒤지고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나라가 참고할 지식을 책으로 묶는 연구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개인 독서실이 아니라 국가 싱크탱크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인지 같은 경험 많은 학자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계, 강희안, 이설로 같은 젊은 인재들도 성장합니다. 이들은 훗날 새 문자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해례를 정리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집현전 학자들만이 아닙니다. 왕은 책을 읽는 사람만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금속으로 기구를 만들고 물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조절하고 톱니와 구슬이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게 할 기술이 없으면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궁궐에 조금 특이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장영실, 동매연 관청에 속한 노비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출발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해서 관직에 오른 것도 아니고 영문가의 추천을 받아 학자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게 하면 결과가 달랐습니다. 기계를 이해했고 구조를 파악했으며 한 번 본 장치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영실의 재능을 처음 알아본 사람은 앞선 왕이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그의 솜씨가 알려졌고 새 왕은 그 사람을 그냥 궁궐 한쪽에 두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에게 천문기계를 연구하게 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중국에도 보냅니다. 여기서 장영실이 곧바로 높은 벼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관노 출신 기술자에게 관직을 주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파격이었습니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신분 질서가 분명한 나라에서 노비 출신을 관리로 올린다고? 기술이 좋다고 해도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런데 왕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장영실은 면천된 뒤 상우원별좌에 임명됩니다. 궁중에서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고 제작하는 기관에서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후 물시계를 만들면서 정오품 행사직으로 올라갑니다. 자격루를 완성한 뒤에는 더 높은 관직이 논의됩니다. 결국 장영실은 종 3품 상호군에 이릅니다. 의비 출신 기술자가 종 3품까지 올라간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지방시설관리팀에서 일하던 사람이 실력 하나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가 되고 정부 고위직에 준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지편전 학자가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문헌을 정리하던 학자가 아니라 기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제작 기술자였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당시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설계됐는지 보입니다. 왕은 한 종류의 천재만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재능을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천문기구 제작이 시작됩니다. 왕은 이천에게 전체 작업을 맡깁니다. 이천은 대중적으로 장영실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지면 프로젝트 전체가 흐려집니다. 이천은 여러 사람이 만드는 기구가 따로 놀지 않도록 작업을 붙잡는 책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술 총괄 책임자이자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정초와 정인지는 오래된 문헌을 조사합니다. 옛 기록 속에 남아있는 천문기구의 원리를 찾아냅니다. 이천과 장영실은 그 내용을 실제 장치로 구현합니다. 처음부터 구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목재로 시험기구를 제작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금속으로 다시 만듭니다. 아니, 조선시대에 시제품부터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헌을 조사합니다. 목재로 시험합니다.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으로 완성합니다. 오늘날 제품 개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의가 만들어집니다. 간에는 별의 위치와 고도, 방위를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복잡한 혼천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줄인 장치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천체 관측용 정밀 측정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디에 설치할지도 중요합니다. 왕은 경복궁 병회로 북쪽에 간의대를 세웁니다. 볼로 쌓은 관측시설입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천문대입니다. 궁궐 안에 국가연구시설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기구가 생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관측 결과를 계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순지, 문과에 급제한 관리였지만 이 사람의 진짜 무기는 숫자였습니다. 천문과 역산에 능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 달의 움직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식과 월식은 언제 일어나는지 계산으로 풀어냈습니다. 장영실이 관측기구를 현실로 만든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면 이순지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개발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김담이 합류합니다. 김담 역시 수학과 역산에 강했습니다. 이순지와 김담은 서로 다른 계산 체계를 연구하고 조선에서 사용할 엽법을 정리합니다. 왕이 이들에게 요구한 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엽법을 베껴 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사용한 수시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서역에서 들어온 회회력의 방식도 연구한 뒤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칠정산 내편과 외편입니다. 칠정이라는 말은 해와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국가용 프로그램이자 천체력입니다. 특히 칠정산 외편은 서역의 회회력을 연구해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1태양년의 길이는 현대값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아니, 15세기 조선에서 이런 계산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계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을 숫자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왕은 장영실에게 기계를 맡기고 이천에게 제작을 총괄하게 하고 이순지와 김담에게 계산을 붙잡게 합니다. 정초와 정인지는 문헌과 이론을 정리합니다. 서원관의 관원들은 간에 대해서 관책을 이어갑니다. 누군가는 책을 뒤지고 누군가는 밤하늘을 보고 누군가는 금속을 다룹니다. 한 사람이 전부 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각자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시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도구는 물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물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종이나 북을 울려야 합니다. 사람이 졸거나 착각하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국가의 표준 시계가 담당자의 컨디션에 따라 흔들리는 겁니다. 왕은 이걸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장영실이 다시 투입됩니다. 결과는 자경루였습니다. 자경루는 그냥 물이 떨어지는 시계가 아닙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릅니다. 수위가 올라갑니다. 정해진 순간이 되면 장치가 움직입니다. 구슬이 떨어지고 연결된 기계가 반응합니다. 마지막에는 인형이 나타나 종과 북, 징을 울립니다. 사람이 옆에서 계속 시간을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없이 움직이는 자동 알람 시스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의 국가 표준 시계를 자동화한 장치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자경루의 핵심 부품인 주전을 동력 전달과 시각 조절 장치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경루의 두뇌입니다. 물이 흐르는 힘을 받아 정확한 시각에 신호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 장치가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됩니다. 이제 조선의 시간은 사람의 감각이 아니라 기계의 움직임으로 관리됩니다. 아니, 15세기 궁궐에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장영실이 특별한 이유는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왕이 해결하고 싶어한 문제를 실제로 작동하는 물건으로 바꿔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장영실은 또 다른 자동물 시계를 만듭니다. 옴루입니다. 옴루는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넘어섭니다. 천체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천문 시뮬레이터와 자동 전시 장치를 합쳐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흠경각이라는 공간에 설치된 옥루는 왕이 시간과 자연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냥 화려한 장식품 아니냐고요? 당시 왕에게 시간과 계절은 행정이었습니다. 농사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절기가 제대로 맞는지, 자연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기계를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나라를 더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만든 겁니다. 이제 백성의 생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궁궐 안에 아무리 좋은 시계가 있어도 백성이 시간을 알 수 없다면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해시계가 설치됩니다. 안부일구입니다. 소처럼 오목한 모양 안으로의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위치를 보면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광장에 설치된 공공시계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을 동물 그림으로 표시한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궁궐 안의 연구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시간만 정확하게 본다고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비도 문제입니다. 가뭄이 오면 농사가 무너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비가 얼마나 왔느냐고 물으면 답이 애매합니다. 많이 왔습니다. 조금 왔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왔습니다. 이 정도로는 나라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왕은 비의 양도 숫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추구기가 등장합니다. 금속으로 만든 원통형 기구에 빗물을 받습니다. 표준화된 자로 깊이를 측정합니다. 중요한 건 기구 하나를 서울에 세워놓고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규격의 추구기와 자를 지방 관하에도 보냅니다. 각 지역에서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같은 기준으로 재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국 기상 관측망입니다. 기상청의 강수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15세기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추구기를 장영실 혼자 만든 발명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의 과학기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핵심은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가 왔다는 느낌을 숫자로 바꾸고 지역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그 데이터를 나라가 모아보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이 불어나는 정도도 관측합니다. 수표가 사용됩니다. 강이나 하천의 수위를 확인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천 수위 관측 장치입니다. 시간을 측정합니다. 별의 위치를 관측합니다. 달력을 계산합니다. 비의 양을 기록합니다. 하천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농사를 안정시키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고 재난을 줄이고 나라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왕은 과학기술을 신기한 장난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 도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지편전학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간영실이 기계를 만들고 이순지와 김담이 하늘을 계산하는 동안 지편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은 새로운 지식을 한두 사람의 머릿속에만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농업기술도 정리합니다. 의학 지식도 모읍니다. 역사와 제도도 정리합니다. 어떤 지식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어 문제까지 건드립니다. 백성이 자기 말을 글로 제대로 적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배우기 어렵고 이두를 사용해도 불편함이 남습니다. 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듭니다. 지편전학자들은 그 문자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해례를 정리합니다. 정인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계, 이선로가 참여합니다. 여기서도 역할이 나뉩니다. 왕이 문자를 만들고 학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듭니다. 오늘날로 치면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한 뒤 사용 설명서와 교육 자료를 함께 만든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왕은 유명한 사람을 모아 옆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종류의 인재를 찾았습니다. 책이 필요하면 학자를 씁니다. 계산이 필요하면 수학과 역산에 강한 사람을 붙입니다. 기계가 필요하면 관노 출신이라도 끌어올립니다. 전체 제작이 복잡해지면 이천 같은 책임자에게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선판 어벤져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장영실의 이야기는 늘 성공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1442년 임금이 탈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마가 부서집니다. 왕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왕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국문을 받고 파면됩니다. 이후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거의 사라집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기계를 만든 사람인데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장영실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앞선 업적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당시 시스템의 냉정한 면을 보여줍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아끼던 기술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영실 한 명이 물러났다고 모든 작업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지와 김담은 계속 계산을 이어갑니다. 천문 문헌은 정리됩니다. 관측은 계속됩니다. 지편전학자들은 여러 편찬 작업에 참여합니다. 추구기를 활용한 관측 체계도 굴러갑니다. 왕이 만든 것은 한 명의 스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빠져도 지식과 제도가 남는 구조였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 출신 기술자가 종 3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장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만 바라보면 이야기의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영실이 기계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건 기회를 준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천이 전체 제작을 붙잡았습니다. 정초와 정인지는 고전을 조사했습니다. 이순지와 김담은 하늘을 계산했습니다. 서운관 관원들은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지편전학자들은 지식을 정리하고 새로운 문자의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가라는 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이 남의 달력을 참고하는 나라에서 자기 하늘을 계산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사람이 시간을 외치던 궁궐에 자동시계가 들어옵니다. 비가 많이 왔다는 말 대신 강수량을 숫자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관측 데이터가 되고 거리의 해 그림자는 백성이 확인할 수 있는 공공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를 익히지 못한 백성도 자기 말을 적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성과를 왕 혼자 만들었다고 하면 오히려 이야기가 작아집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왕은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찾아냈습니다. 신분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하면 신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분야가 다르다고 하면 역할을 나눴습니다. 기계와 계산이 따로 놀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기술은 백성의 생활과 연결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왕이 만든 가장 대단한 발명품은 자경루도, 추구기도, 새 문자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배치하고 서로 다른 재능이 함께 움직이게 만든 시스템. 어쩌면 그게 가장 대단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비 출신 기술자 장영실을 종 3품까지 끌어올리고 이천에게 제작을 맡기고 이순지와 김담에게 하늘을 계산하게 하고 지편전 학자들을 키워 조선판 국가연구소를 움직이게 만든 왕.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이 궁금하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정답.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진짜 능력은 혼자 모든 것을 해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든 필요한 사람을 찾아냈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장영실이 기계를 만들고 이순지와 김담이 하늘을 계산하고 지편전 학자들이 지식을 정리하는 동안 세종은 이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벤져스를 탄생시킨 왕.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천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K신화를 알리는 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